준비한 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저께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서 아마 신년사에 대한 분석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아마 마음이 많이 착착해질 거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없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국과는 손 띄고 더 무장 해제하라 뭐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 반응이나 우리 언론에서 마치 그것이 큰 뭐 진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것에 정말 참 절망스럽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케팅을 하면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사실은 우리 이제 소위 우리 보수파 대한민국을 생각하신다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믿을 건 우리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상한 대통령입니다. 가장 이상한 결심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주한미군 철수를 바로 결심해 버릴 수 있는 미국의 많은 그 전문가들이 말려도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정말 백척 간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정은 신년사를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경제 부분에 이례적으로 경제 부분을 강조하면서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당했습니다. 주로 자력 경쟁이죠. 그러니까 제재를 버티면서 끝까지 가보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문제 아주 뒷부분에 조금 하게 한국한테 한 게 아니고 미국한테 하는 식으로 했는데 역시 뭐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 뭐 요즘은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 즉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 상식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판문점 선언 끝나고 난 뒤 그 다음날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정말 사기다, 엉터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상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반도 비핵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해서 김일성이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고요. 김일성이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북한에는 핵이 없었습니다. 자체 핵도 없었고 중국이나 당시 소련이 북한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만 북한의 남침을 재래식 남침을 저지하고자 북한처럼 대규모 양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소위 전술핵 무기로 그걸 억제해 왔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이젠하워 정부 때부터 시작한 유럽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건데 공산권처럼 우리 자유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질 수 없으니까 군대는 최소화하면서 소위 공산권의 6.25 전쟁과 같은 제2의 어떤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핵국가고 북한은 비핵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뭐 미국의 핵이었지만 그러니까 김일성은 빨리 남한에 있는 전술핵을 철수해야 무력적화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주장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려줬죠. 그러니까 80년대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들이 소위 학생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내세운 구호가 반전, 반핵, 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핵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전술핵을 철수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정말 시대의 전략적 실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해서 사실은 지도자의 전략적 결심만 이루어지면 거의 뭐 1 내지 2주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이 있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거의 3, 40년 이후에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을 내려놓는 것들을 보지도 않고 영변 원자력 가동 중단을 보지도 않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장 해제를 해서 지금은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그 다음에
핵 개발했던 과학자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거의 다 지금 소멸된 데다가 문재인이 또 이것을 탈원전한다고 해서 그나마 갖고 있던 핵 잠재력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비핵, 잠재력까지 망가진 그런 국가고요. 북한은 실질적인 핵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부세 사가들은 이렇게 전략적 바보 행위를 한 경우가 역사상 희귀한 예로 기록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조선반도 비핵지대고 한데 이게 북한이 중간에 여러 가지 경과가 있으면 생략을 하고 너무 기니까 김정은은 앞으로 2년 후에 핵무기를 가지게 되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6년 7월 그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되는 전이죠. 그때 북한 정부 공동 대변인 성명으로 조선반도 비핵지대와 7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7원칙이 뭐냐? 북한 비핵화는 전혀 없고 뭐 7개 원칙을 딱 요약하면 하여튼 남조선에 있는 미군 기지에 핵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 봐야 되겠다. 사찰 검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해구산 정책을 철폐를 해라. 그리고도 전시에 혹시 유사시에 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조선반도에 미국이 뭐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비행기나 함선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전시 정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 떠나라. 그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걸 다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뭘 확인했냐면 작년 4월 20일 당중앙회의에서 소위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나는 핵국가다. 이제 핵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핵계획이나 핵무기를 외부로 확산시키지 않는다. 소위 NPT 핵확산금지조약 1조에 나오는 핵보유국 임무를 대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스스로 핵보유국이라는데 우리 정부는 구태여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고 국민을 속이고 또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미국은 아마 알고 있었는데 미국 전문가들은 그걸 말리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작년 중간선거에 마케팅 활용하자고 덜렁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일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계속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선전을 해대고 그게 먹히는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대북 소위 비핵화 평화쇼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누가 하느냐 하면 북한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평화쇼를 열고 작년 연말에 그들이 당중앙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 약속한 적이 없다. 미군을 비핵화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내겠지. 언제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느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평화쇼에 막을 내린 거죠. 그리고 올해 또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핵 내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인지 그것을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이 사이비 언론들이 정규 언론이니까 다 사이비입니다. 일부 뭐 조선일보나 한두 군데 빼놓고는 이것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니까 북한이 당당하게 뭐 이거는 사기를 아무리 쳐도 진실로 믿어주는 바보들이 있으니까 정말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한테 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국제 제재 받더라도 평양하고 판문점하고 평양선언에서 했던 걸 실천해라. 특히 개성공단 다른 것들은 좀 이게 실천하더라도 철도 연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에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의 그 매년 1조 5천억 정도의 북한의 수입이 예상되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빨리 열어라.
조건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돈 갖고 와서 니들이 제재받든 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돈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두 번째 이제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말고 미 전략자산 배치를 하지 마라. 작년에 한미연합 훈련이 중단이 되니까 아마 미청 요구에 의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옛날에 하던 것보다 축소는 시기에 명칭은 좀 바꿔가지고 올해부터 하자라 이런 논의가 되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미동맹 깨라는 소리죠. 한미동맹 깨라는 소리. 자, 미국한테는 상응조치를 해라. 상응조치를 안 하면 내가 도발로 돌아가겠다.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공갈을 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한테 도발하고 뭐 미사일을 쏘고 이런 데서 미국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보고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네가 마치 뭐 북한의 핵기획이 없어진 것처럼 미국 국민한테 내도 사기를 쳤는데 네 사기가 공갈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좋은 신세를 받았고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사기받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 트럼프는 재선이 안 됩니다. 너무 허황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 공갈을 친 겁니다. 트럼프가 놀래가지고 국무부나 이런 데서 화답을 안 하고 미국에 주도를 갔다 왔지만 미국의 전문가들도 부글부글해요. 근데 도대체 아무리 이야기해도 트럼프는 이야기를 안 듣는답니다. 장관 이야기도 안 듣고 볼턴 이야기도 안 듣고, 그리고 동맹을 중시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 다 잘랐습니다. 그게 이제 폼페이오처럼 정치적 야심 있는 사람하고 군 출신들은, 특히 미국 군인 출신들은 양심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3인방의 맥메스터 장군 안보보장은 잘랐죠. 그 켈리 비실장, 이거 해병대 포스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이 이라크전 때 해병 1사단장 할 때 부사단장을 하다가 현장에서 장군 지급을 시켜서 여단장 적각 임명해서 임무를 줬더니 그냥 큰 정가를 올려시가지고 두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매티스 장관, 켈리 이런 사람들이 계속 트럼프를 달래고 트럼프는 나토까지 한다고 하여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책에 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게 되게 미국의 컨센서스인데, 어쨌든 3인방 다 없어져서 이제는 트럼프의 기괴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실은 참모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태인데, 어쨌든 상응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하는 거나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거는 조금 2-3년 있다가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시기 때 활용하는 수단이고 당장은 돈이었거든요. 제재 해제라. 제재 해제를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락 같은 북한에 우선 제재제가 되면 북한이 일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진짜 귀중한 카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을 하고 북한의 정권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카드를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받고 작년에 다 줬습니다. 훈련도 중단시키고 전략자산 배치도 구하고 다 중단시키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는 게 제재인데, 이 제재를 완전한 비핵화에 줘버리면요,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더 이상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재 해제가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북한의 핵을 내려놓는 데 대해서 마지막 카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일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첫 번째 단기 효과는 뭐냐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이 군사 옵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근원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인데, 정상적인 것 같으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고 북한 체제의 속성이 바뀌어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그런 국가가 안 될 때, 이럴 때 줘야 될 카드를 아마도 비핵화도 되기 전에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비핵화라는 게 통상 5단계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핵물질 생산이나 소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동결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동결을 하고 난 뒤 과거에 개발했던 핵이나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의 소위 리스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핵리스트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신고라고 그러죠. 자, 동결, 신고 여기 2단계입니다. 그럼 신고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제 무슨 서류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짜 현장에 가서 정말 네가 진짜 제대로 된 리스트를 갖고 왔고 그 리스트대로 됐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과거의 핵 이걸 불량화시키고 뭐 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따져보겠죠. 그것을 사찰 및 검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나면 4단계가 뭐냐면 불량화 조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것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일시적 불능화가 들어가냐면 완전한 폐기 전에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별로 없어서요. 바로 손으로 만져서 바로 즉각 해치가 가능한데 플루토늄은 방사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통상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오메가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카드뮴이나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봉인을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정도 플루토늄 방사능이 없어지는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런 게 불능화, 5단계가 폐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이 길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CVID부터 점점점 해서 이제 핵리스트, 소위 신고까지 하면 내가 해주겠다.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가 작년 분위기였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여튼 리스트만, 그냥 승인만 표시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이렇게 버티면서 값을 올려놓고, 이제 엉성한 신고서 A4지 두세 장 주면 트럼프는 바로 제재 완화하고, 전면 제재 해제는 좀 어렵겠지만, 제재 완화하면 뭐냐면, 한국과 경협하는 것들은 내가 유엔 제재 예상을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북중 무역하는 것 일부 정도는 예를 해주겠다. 이번에 뭐 석탄을 강조하는 거 봐서 석탄 가지고 7천억 정도 매년 북한이 수익을 올리거든요. 여기서 반 정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나고 대한민국은 한미동맹도 없고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한 1년 정도 앞으로 연말쯤 되면 경과하면 한국군 1년 정도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한국군은 있으나마나는 핫바지가 되고 주한미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핵무장한 북한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 지금 문재인이 그대로 두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이 아무리 저를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언론들을 활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결심을 안 하도록 지금 압박을 해야 이것을 되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들은 한 짝짝이고요. 요걸 중국 러시아는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지금 남아있는 세력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그 다음에 별 미덕자는 우리 보수 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두 번째는 그나마 미국의 여론 이게 근데 한국도 관심 없는데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 내 여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정부 여론 다 도와줄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국하고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똑같은 안보 위협에 놓여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베는 이게 계속 트럼프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미국만 위협하는 핵만 내려놓고 정치적 쇼하지 말고 우리 일본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노동미사일까지 다 해야 된다. 폼페이오 올 때도 따졌고 트럼프 올 때도 늘 아베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 세계 지도자, 자유세계 지도자 중에서 걔도 가끔 뭐 아베도
이렇게 뭐 연장을 지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말 잘 듣는 게 아베인데 이제 아베가 뭐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알겠지만 일본도 지금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길 그거 하고 저 한국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솔직한 현주소입니다. 정말 암울한 현주소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올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큰 리스크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 할 거고 계속 국민을 호도해 나갈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인데, 지금 한미동맹이 뭐가 남았냐면, 작년도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가 중단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로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죠. 그럼 걔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2년은 발표 안 했다. 신년사를 아버지 주권했으니까 13년부터 13, 14, 15, 16, 17. 요 5개년도에 그 신년사를 분석해 보면 뭐 이렇게 뭐 자력갱생이 주저리 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걸 일단 빼고 정말 우리한테 대한 핵심적인 것은 자, 남북관계 개선하자. 전제 조건이 뭐냐면 6.15하고 14선은 실천해라. 그러니까 1, 2차 정상회담 동향 니들이 준다고 했던 공수표 날렸던 그것들을 현물을 현찰을 갖고 오라는 요구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북한한테는 아쉽고 큰 카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작년 2018년에는 6.15, 14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군사훈련하고 전략자산 배치만 중단해라. 남북관계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걸 보니까 6.15, 14는 벌써 2017년 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해줄 것 같으니까 이건 이야기 안 해도 구태여 다 문재인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제 미국과 하는 요것만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져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속이 시커먼 비단장사 왕서방 중국이 오랫동안 이야기한 쌍계병행이 뭐냐면 1단계가 쌍중단이 뭐냐면 핵물질 생산과 연합훈련 중단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하고 평화협정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야기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트럼프가 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연습 중단하면 적어도 핵 동결은 돼야 돼. 핵물질 생산은 중단해야 돼. 핵물질 생산 중단 안 했지 않습니까? 그들 말로 역사적 소명을 당하는 그 북부 실험장, 풍계리 실험장 폐쇄한 건데 그걸 폐쇄 하나마나 아니 북한이 스스로 마지막 6차 실험을 했던 2017년 9월 3일 날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 우리는 앞으로 임계전 실험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임계전 실험이 뭐냐면 소위 그러니까 핵실험을 실제 그 폭발 기폭장치를 통해서 핵폭발을 시켜서 데이터를 충분히 얻고 나면 모든 나라들은 컴퓨터 쉽게 말하면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걸 임계전 실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폭탄 실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핵폭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끊임없이 개량합니다. 그걸 뭐로 하냐면 폭발 안 시키고 전부 다 임계전 실험 형태로 소위 실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이 필요 없으니까 실험장 폐쇄한다고 또 자기 입으로 했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한 북부 실험장 폐쇄한다. 그걸 비핵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핵 동결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훈련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도 놀랬을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주장할 때 한국 그 당시 오바마 때까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핵동결 이들 신고도 안 끝난 핵동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9.19 공동성 육자회담 체제 때 안 봐왔느냐. 가서 핵동결하고 신고하고 검증 단계에서 사고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하느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김정은이가 왜 실무회담을 거부하느냐.
실무에다 만나면 이게 전문가들이라서 진척이 자기들이 뭘 많이 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허영심 많은 트럼프 만나서 쇼부로 치면 바로 그냥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싱가포르 회담 때 진짜 심각한 것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연합훈련이 도발적이라고 그 데피니션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방어동맹입니다. 절대 침략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방어동맹인데 그래서 합법성을 띈 겁니다. 유엔 헌장에 따라서 국가 자위권 원칙에 의해서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이라는 그 프레임이 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라는 게 있고 그 연합 방위 체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및 훈련이 있는 건데요. 이 연습 자체가 도발적이라고 한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불법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유엔 헌장을 정면 위배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버린 겁니다. 그게 북한이 주장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놀랐을 거예요. 야, 이건 뭐 트럼프 만나니까 저 기부 띄워주니까 별걸 다 주는구나. 그래서 계속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올려놓고 트럼프를 애태우고 트럼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미사일 시험해서 네가 작년도에 미국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마케팅한 것을 한 방에 거짓으로 드러내놓을 테니까 너 똑바로 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트럼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정말 믿었다가는 난리 날 사람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곧 미국 정상회담 하겠다. 그리고 갑을 왔다 갔다 하면 아마도 김정은이가 정말 허접한 전혀 사실과 다른 A4지 한 2장 주면 덜렁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1, 2, 3월 내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진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 어르신들 참고로 제가 9.19 공동성명 6자dem체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2002년 켈리라고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차관보 이 사람이 육자에 대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켈리 그 특사가 방북을 했을 때 이제 농축 우라늄 문제를 플루토늄 문제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 파키스탄의 칸 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원심 블랙을 수입해서 우라늄 생산하는 증거를 가지고 CIA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었죠. 그러니까 첫날은 김계관이가 안 했다고 소위 말해서 부인을 했는데 다음날 지금은 김계관이가 외무상이지만 그때 외무상은 강석주였습니다. 10월 4일날 내가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10월 3일날 뭐 김정일이하고 상의했겠죠. 이제 뭐 깨자. 그래서 하면서 그걸 시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2차 북핵위기가 되는데 2003년 초부터 베이징에서 미국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나고 난 뒤 중동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북한한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중국을 의장국으로 해서 육자회담 체제를 출발시켰습니다. 한 2년 반 동안 난산 끝에 어쨌든 2005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이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가장 진전된 그때 우리 노무현 정부 때인데 굉장히 우리는 그때도 미흡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해줘서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진전된 겁니다. 그게는 딱 전문하고 여러 가지 부칙들이 있는데 전문만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아니고 북한의 앞으로의 핵계획을 다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합중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발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재확인하였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쓰는데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래도 했다고만 해도 제가 그렇게 조선일보 되고 사기극이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완전한 사기극인데 이게 뭐 진전이 있다고 이 난리가 됐으니 어쨌든 9.19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시다시피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가 터져서 북한이 2006년도 10월 달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벼랑끝 전술을 하고 밀고 땡기도 하다가 2007년도 초에 2월 13일 2.13 합의라고 그러는데 방코델타 아시아에 묶여있던 김정은이 비자금을 풀어주고 김정일이 대신에 북한은 핵 사찰을 받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목록을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자회담 대표하고 그다음에 IAEA에서 이걸 보니까 얘네들이 플루토늄만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왜 플루토늄과 농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차 북핵이 영변원자는 플루토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 있을 때 북폭을 하니 안 하니 하다가 94년 10월 21일 날 제네바 합의 체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이게 플루토늄 생산이.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은 딱 제네바 합의 체제에서 엄밀하게 카운팅을 하니까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90년대부터 다 아는 플루토늄만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 2차 북핵기가 농축 우라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왜 그건 제출 안 하니? 그래서 신고서가 성실하니 안 하니 밀고 땡기는 게 1년 지났습니다. 2008년 들었었죠. 북한이 테러지구 계제부터 이런 주유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고서를 그래도 비슷하게 했는데 그 농축우라늄 신고도 허접하기 짝이었습니다. 중요한 거 다 뺐어요. 그래도 일단 받아놓고 리스트를 받아야 2단계를 받아야 3단계 사찰 검증으로 전환하니까 사찰 검증 단계에서 소위 핵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검증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증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못 가게 해요. 금창리 이런 의혹시설을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달간 또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왈가왈부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창리 기술 좋다. 한 달 후에 검증을 받겠다. 근데 공짜로 내는데 입장료 내라. 쌀 100만 톤. 그래서 쌀 100만 톤을 주고 입장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핵물질이 우라늄 같은데 핵폭탄 만들 수 있는 게 기술이 좋으면 골프공만 하고요. 기술이 좀 나오면 야구공만 하거든요. 그럼 SUV 하나는 몇백 개 뺄 수 있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성킴이 그때 미국 대표였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 뒤졌죠. 열받아가지고 그때 검증 같은 사람들 팬티, 양말까지 다 틀어서 혹시 우라늄 있는 거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의심나서 가자고 그러는데 한 달간 미국 싹 빼돌리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들어가는 입장료 쌀 100만 톤 내면 정말 황당하죠. 그거 한 10번 해보십시오. 검증이 되겠나? 그런데 이제 딱 기회를 잡은 게 얘네들이 파키스탄에서 수입을 해온 특수 알루미늄이 있는데 요게 원심 분리기, 농축우라늄 만드는 원심 분리기 재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걸 딱 잡아가지고 송장을 잡아서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놈들이 그게 원심 분리기에도 들어가지만은 이게 미사일 동체도 들어갑니다. 미사일을 쓰는 데 썼다. 가보자. 가보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킴이 이거 떼가도 되느냐? 떼가라. 자기들이 퐁퐁으로 열심히 닦았으니까 안 오겠지 하고 떼가라는데 그게 갖고 와보니까 나왔습니다. 북한제 퐁퐁이 질이 나빴는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깨고 나갔습니다. 이 사찰 검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허접한 신고, 그러니까 값을 지금 얼마나 올렸냐면 제재제를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이게 줘야 될 보상들을 다 지금 줘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안보적 보상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합훈련이라든지 우리가 왜 그걸 쌍중단을 말이 안 되냐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고가치입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북한이 핵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재래식 6.25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논리면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미동맹을 맞바꿀 수 있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는
전쟁도 없었고 도발도 없었고 한반도가 평화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핵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자 한미동맹이 출범을 했다. 그러면 그게 맞바꿀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훈련 중단하고 지금 주한미군 이런 것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도록 줘서 안 될 보상인데 이미 거의 다 줘버렸어요. 그보다 훨씬 낮은 가치 제재 해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미스를 했냐면 협상이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받을 거는 뭐냐? 북한의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 잠재를까지도 완전하게 소위 말하는 CVI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FID든 뭐든 하여튼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verify라고 하는 검증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비핵화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걸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경제 제재 해제 및 지원, 미북 간 수교,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게 한 여러 가지 외교적 보상은 줄 수 있어요. 그런 안보적 보상은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방태세를 허문다든지 이런 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언제 마음을 핵이 없어졌다라도 북한은 우리보다 2 내지 3배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천년 민족 순환사에서 증명하듯이 주변국 위협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방태세 유지해야 되고요. 중국, 러시아 또는 뭐 일본은 지금 우방국이지만 뭐 1, 2세기 지나서도 남쪽에 들어설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5천년 민족 사이에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천년 동안 미국과 같은 동맹국을 우리가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들이 강성한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훨씬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이게 비핵화하고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해서 전환이 되더니 이게 슬슬 빠져나가 버리면 하여튼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랑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을 건 CVID다. 줄 거는 뭐냐? 자, 외교적 보상, 경제적 보상, 안보적 보상은 절대 줘서는 외교적하고 경제적 보상은 줄 수 있어요. 안보적 보상은 아예 절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고 싶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있어요. 북한 체제 내부 모순에 의한 것들은 우리가 못 주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늘 이 판문점선이나 평양선을 보면 지상해상 공중 그리고 기타 공간이 있었죠. 이 기타 공간이 북한이 요구하는 겁니다. 체제 비판을 우리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탈북한 태영호 공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책임질 사항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책임져야 이런 것들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보상과 소위 외교적 보상 중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이런 건 줄 수 있겠다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것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주느냐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핵화 입구에서 줄지 비핵화 중간에서 줄지 완전한 비핵화 출구에서 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가끔 어디 강연하면 그런 예를 드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뭐 깽판만 치고 뭐 싸움 받기만 하는데 그놈이 제일 갖고 싶은 게 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학교 열심히 나가고 반에서 중간만 들면 아버지가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가던 학교를 갑자기 갔다고 해서 감동받아가지고 부부가 그날 저녁에 100만 원 줬거든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 마지막 확인해 줘야 될 것을 지금 거의 다 땡겨줬고요. 비핵화가 되더라도 여기서 줘서 안 될 보상들을 줘버렸어요. 우리 국방태세 허물은 문재인이 허물어버렸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현역화시키는 것은 문재인의 수수방관하에서 트럼프가 우발적으로 극단적으로 결정해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다라는 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좋다. 그게 남북관계가 되면 모든 걸 깽판쳐도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설마했는데 대한민국이 사라져도 좋다고 하는 까지 포함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다. 이게 리스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사실은 관료 조직은 이미
이제 내부 관료적인 없는 것 같고, 유일하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성자 독식 제도라서 모든 상임위원장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이제 회기가 출범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공화당이 계속 동맹을 중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비확산, 즉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핵을 외부로 확산만 안 시키고 미국을 이어가는 ICBM만 개발 안 하면 미국은 안전하니까 너무 동맹 것까지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정령이 되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도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당을 또 잘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또 자기들이 오바마 정부 때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이란 핵협상을 트럼프가 걷어찼거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사실은 북한 핵은 전략적 인대를 했지만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걸프 연안에 핵국가가 들었으면 이란이 핵국가가 되면 이라크가 되고 이 핵확산이 되면 소위 지금은 이제 석유가 자립이 돼서 좀 나아졌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걸프 연안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문명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핵협상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세컨드리 보이콧도 연달아 3개씩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2013년도 견디다 못한 이란이 소위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소위 핵을 내려놓고 서방과 협상하겠다고 했던 이 루하니 대통령이 돼서 이제 건물사에 탔는데 2015년 타결 직전에 이란 대통령이 그랬어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니들도 대통령 바뀌고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아달라. 그래서 의회를 갔는데 공화당이 털어가지고 안 했어요. 의회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15년간만 하겠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란 말이 맞죠. 의회 동의를 안 해주고 뭐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영원히 안 하겠다고 했다가 무슨 경멸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걸 걷어차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트럼프가 2018년처럼 우발적인 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외교 안보 정책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의회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제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는 법과 제도로서 예산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행정부의 독단지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면 외국과 평화협정을 한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개시 90일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90일 이상 넘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쟁의 계속에 관련돼서 의회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전쟁 비용이나 주둔 예산을 가지고 조금 시비를 걸 수 있는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외교 안보적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미국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국방수권법 많이 이야기해서 주한미군 22,000명 이하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가시는 말씀이고요. 국방수권법은 22,000명 이하를 의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22,000명 이하로 갈 때 이하로 줄이면 뭐 최소한 경비도 들 거 아닙니까? 22,0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줄일 때 드는 비용을 특별히 의회 승인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럼 1년 단위 올 9월이면 그 법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맹과 관련된 외교 안보 사안을 기본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제한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것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런 외교 안보 사안을 결정했을 때 심각한 정치적 기반이 붕괴된다고 할 때 대통령들이 바꿉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경제는
법도 촘촘하게 되어 있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결코 대통령 마음대로 사회 경제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단지 우리 한국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 그 자영업자 안 되면 난리가 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되는데 외교안보는 전쟁이 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어요. 몇몇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있는 선각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큰일 났다고 그러지 젊은 사람들 관심 없는 것도 그래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안보 사안을 가지고 국민이 여론적 저항을 형성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대목이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옅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제가 요거 키는 것보다 그냥 최근 현황을 지금 켜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다 대부분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노원김이 주한미군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협상이 초미 화두인데 이거 제가 참 이게 우리가 소홀히 느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대선 후보 때마다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가 50% 주둔 비용을 내야 돼요? 이게 이제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이 앞으로 제가 나중에 키겠습니다.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둔 비용이라는 게 미국 군인들이 월급을 주고 무기 장비를 수리하고 이런 비용 몽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몇십억, 몇십조, 십몇 조를 미국이 다 내면서 전력을 유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국에 주둔하는 요 주둔 비용, 다시 말해서 한국이 담당의 노무자 비용이라든지 기지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 비용은 한국이 내거든요. 이게 대개 주둔 비용이 한 50% 정도 한국이 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주한미군 기지공사 한국 건설업체가 들어갑니다. 그 노무자들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조 내도 9,600억 작년 냈는데 전부 다 100%다 우리 국내 경제로 환원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올려라.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이 어떤 논리로 그것을 50% 쓰는 일본은 한 70% 돼요. 많이 유지했냐면 한미동맹이 단순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일본은 2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선에서 냉전 때 자유세계의 강파제로서 정말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공산 침략을 막아냈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구상하는데 최천병을 좌우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안보 부담이라는 게 더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작년하고 이럴 때는 사우디나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한 2010년 이후로 3, 4년간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력 정강비가 지금 이제 전체 국방비가 40몇 조 됐는데 과거에 30몇 조 할 때 한 3분지니까 10조 정도가 전력 정강비인 건데요. 무기 사는 비용. 그 중에서 5조 정도가 미국 무기를 사오는 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대로 니네 무기 많이 사주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네가 이거 철수해서 빼서 미국 본토에 주한미군 빼시면 돈이 더 들 걸 이런 논리로 우리가 되게 이선에서 좀 밀고 땡기다 양해를 구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별종입니다. 돈 다 내라. 그거를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동맹 모두에 미국이 돈을 내서 미국이 꼭 수혜를 받는 데는 돈을 내야 되지만 부자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부자 나라한테 우리가 세계 경찰을 한다고 돈을 뿌릴 필요가 없다. 이게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반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필리핀이나 저 말레이시아 하기라고 있는데 어느 대선 후보가 나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느냐. 그리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우리한테 훌륭하다고 또 존경해주면 괜찮은데 나가라 해갖고 조금 병사 한 명 사고 친 거 가지고 온 전신에 걸쳐 나와서 그냥 촛불 들어서 갖고 하면 그거 돈 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그게 먹히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그게 일반적인 동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미국 계획 우선주의라 동맹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꼭 돈낼 가치 있는 동맹만 유지하겠다는 생각에다가 한국에 대해서는 미워 죽어요. 말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국은 얄미워 죽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더 얄미운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뭐 일일이 그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미국들이 바뀌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위비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 전체가 다 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개 뭐 그동안 뭐 비밀 협상을 했지만 보도 나온 거로 봐서 아마도 매티스가 이제 말리고 말려서 트럼프를 말리려고 그러면 일본 수준 그러니까 70%죠. 그러면 우리 2조 중에 70%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조 정도 냈으니까 4천억 정도 더 해라는 게 미국의 요구였을 거고 우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뭐 1천억 차이로 근접했다는 걸로 봐서 한 60% 정도, 65%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지만 뭐 기자들 사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치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협상이 원래 작년 연말까지 되고 해야 되는데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정말 대여된 정부 같으면 대화도 하고 물밑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합의점을 찾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게 어려울 것 같고 정부가 하여튼 협상을 하는 실무자들이 1조 2천억 정도 갖고 나간 것도 작년 연말에 아시겠지만 송영길 의원이 그거 왜 이렇게 내야 되느냐 뭐 따져보자라고 그냥 대파도 그걸 했어요. 아마 정부는 돈 안 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뭐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불감청 고소원 울고 싶은데 뺨 때렸던 경우로 이거 가지고 그냥 깨버리자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결심은 굳혔다. 단지 여기서 허무하게 할 게 아니라 미국 정상회담이 되면 김정은이한테 선물로 이걸 활용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걸 받을 생각했으면 대충 뭐 좀 더 땡기다가 1조 한 3천억 정도에다가 사실 1천억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46조가 작년도에 편성된 국방비 예산인데 1조 4천억 더 올려주는 거 국방 예산에 국가 예산은 따질 것도 없고 국방 예산은 1%입니다. 뭐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뭐 몇 조도 못 줘가지고 저렇게 안달을 하고 뭐 그냥 그 손이 커서 뭐 일자리 한다고 50몇 조도 펑펑 쓰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채용하면서 우리를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할 사람 니들끼리 싸울 사람이 싸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에서 그렇게 2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한국하고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미국 국민들한테 무슨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이 방위 협상을 5년 아니라 1년으로 하자고 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티스가 야 트럼프를 달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여튼 이번에 한 3천억 받아왔는데 내년에 좀 더 받아와서 한 2, 3년째 적어도 좀 지나는 동안에 임기 내 100% 받도록 하고 한국하고 되는데 일단 한국도 사정이 한꺼번에 올리면 반미 감정이 골치 아프니까 그럼 이걸로 만족하시지 하려고 1년을 한 것 같으니까 우리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매티스가 마지막까지. 근데 우리가 그도 잡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하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방수권법에 완전한 그 제한을 못 거는 부분적인 제한을 거는 국방수권법이라도 22,000명씩 28,000명이니까 6,000명을 이건 언제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보니까 올 7월에 이사단의 기갑旅단의 순환 배치가 완료되는데 후임 부대가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주한미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줄여오다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제일 이제 뭐 미국의 뭐 소위 말해서 주한 해군이라고 하는 것은 연락관밖에 없으니까 그건 배가 들락날락하고 고정된 배는 한 척 정도밖에 없으니까 들락날락하니까 해군은 의미가 없고요. 주한미군 제도 중에서 공군 비행기 한 100여 대 정도 있는 거 하고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소위 미국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소위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지상전투부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해공군은 왔다 갔다 떠나는 거고, 그 다음 오는 시간도 폭격함하고 돌아가면 끝인데, 이게 이 육군은 북방위로 있는 거거든요. 육군을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틀린 겁니다. 여기 육군에 배치되어 있는 게 미 2사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7사단을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미 2사단에 우리가 다 군대장을 다 시켰지만 사단에는 통상 3개 연대, 보병, 그러니까 미국은 여단 규모니까 전투 여단이 3개 있었습니다. 이게 2003년,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쪽으로 차출되고 난 뒤 안 왔어요. 그러니까 딱 1개 여단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이 부대 구조를 바꾸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돌아요. 본토 같은 게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 7월에 만료되거든요. 그냥 안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전투부대는 하나도 없어요. 육군은 다 행정부대밖에 안 남아요. 비행기 몇 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한미군은 있어도 빈 껍데기가 되는 거거든. 이거 좀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월달 국방수권법 만료되었을 때 정말 트럼프가 트윗 하나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혹자들은 여기 이름 생각하시고 중국 때문에 주한미군 빼겠느냐. 우선 첫 번째 트럼프는 그거 안 따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도 미국에 갔지만 미국 사람들은 현직 벼슬이 아니면 현직 벼슬아치가 안 만나줘요. 누구 만나느냐? 전직 벼슬아치. 현직 벼슬아치 중에서도 굉장히 인간관계로 물고 도저히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나와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국회 한국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은데 국회의원들한테 민원 넣어보셨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전화하면 아이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괜히 미국 가서 누구 만났네 무슨 연구소 만났네 해서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더라도 그 말이 트럼프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장관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에서 한국의 정식 직함을 가진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가면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는데 전직 뭐 가지고는 뭐 이렇게 영양가 있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인사치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만나서 전달된다고 하도 트럼프한테 전달되거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첫 번째 사실. 피할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미국은 아무리 전략적 가치가 있어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깨지 않으면 미국이 월남전 같은 경우는 특기하고 워낙 자기들이 전략적인 큰 소위 그랜드 스트래티지 때문에 바꾸긴 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통상적인 경우에 상대방이 동맹을 깨자 하기 전에는 동맹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시아하고 최초로 동맹을 맺은 게 태국이거든요. 태국하고는 별도로 안보 수요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필리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에치슨 9이라고 하는 거 6.25 전에 50년 1월에 발표됐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알루산 열도 일본, 필리핀을 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대만하고 한국이 빠졌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공군 국가입니다. 육군은 최소한 가져요. 육군은 지금 국외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공군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육군은 뭐냐 동맹관계를 통해서 동맹국의 지상군을 보안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한국이나 대만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만은 너무 중국에 붙어 있고요. 선나라긴 해서 그래서 필리핀으로 뺐고 한국을 유지하려면 대규모 지상군 주둔이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그 한국부터 이제 북쪽으로 보십시오.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어마어마한 공산 대립국가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과도한 지상군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전 세계 비용 문제나 전략 문제가 이때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전략적 수요는 원래 극동방위선에 한반도가 없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6.25를 통해서 트루만이 이것을 양보를 했다가 중국도 공산화되는데 이걸 양보했다가 전 세계 도미노가 되겠다.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참전을 결심하게 되고 여기서 많은 피를 흘렸고 근데 한국이 의외도 미국이 소위 말해 도와주던 나라 중에서 가장 롤모델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꼽히고 또 미국과 함께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누구 도덕적으로 나쁜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좌파들 공격해서 굉장히 공격이 않은 월남전에도 용맹하게 파병을 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싸워주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한미동맹이 원래 지정학적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그 가치를 사랑을 크게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지가 됐던. 그러니까 필리핀은 이것은 본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극동 지역에서 소위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가기 위해서 필리핀 앞을 경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대 큰 기지가 클라크 공군기지, 수빅만 해군기지였어요. 근데 왜 필리핀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코라산 아키노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말도 없이 빠져버렸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이 가는데 방주인이 방 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냥 한국 국민이나 한국 정부가 선정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떠난다. 이거는 철칙이거든. 세 번째, 지금 아마 한국의 전략적인 중국하고 문제를 참 역설인데요. 미국,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굴복을 하는 속도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비례합니다. 중국이 굴복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없어져요. 예컨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195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있는 6.25 참전에서 우리가 통일의 목전에 다시 분단을 하게 만들었던 중국. 50년대 중국은 정말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핸들링할 수 있는 수단이 군사력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농업국가로서 미국 주도의 국제 통상 금융시장, 금융질서에 나와서 통상을 하지 않는 나라였고, 금융도 하지 않는 나라였고, 농업국가였고, 그런 제한된 통상은 전부 다 공산권에서 별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입을 할 때, 미국과 똑같은 자유시장 질서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제 통상 문제로 하다가 마지막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금융으로 굴복시키고 대표적인 게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그게 안 통하는 나라들. 1950년대 중국 같은 경우는 안 통하니까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됐죠.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냉전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자유통상 금융질서에다 편입된 나라들. 그게 전혀 관련 없는 나라들이 있죠. 목동 양 키우고 산에서 뭘 캐먹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는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는 미국이 군대가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어떤 나라냐? 전 세계 자유통상 질서에 나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죄면 결국은 지금 일본 형태로 갈 거예요. 지금은 통상전쟁이 됐고, 그 다음 미국이 자산시장을 공격해야 될 거고, 마지막에는 아마 금융으로서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자본시장 개방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마지막 한국의 징표예요. 저는 올해 내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일본하고 할 때도 그걸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하나의 일본보다 취약점이 더 있어요. 자산시장의 거품입니다. 이거 공격이 되면 중국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11월 초에 워싱턴 DC에서 2+2 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이게 2+2인데 딱 문우신이 류허라고 중국의 재무상 이제 가서 결국은 대북제재 성실하겠다 선언을 딱 하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90일 휴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90일 휴전 들어가는 것도 이게 또 참 웃기는 게 중국으로서는 참 이게 새로 배신 때렸다고 속 쿵쿵 앓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작년 연말부터 1월 초부터 JT부터 화웨이부터 작년 연말부터 시비 걸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도요 11월부터 특히 12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좀 길게 잡으면 1월 초순에 이 신경 이때 미국 소비의 50%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을 통상을 해서 관세를 때리면 중국한테 수입하는 뭐 저가 사실 이 관세를 때리면 관세를 누가 물겠습니까? 자기 나라 수입하는 나라 국민이 무는 겁니다. 비싼 물건을 사니까. 그 한참에서 안 올리고 자기 할 건 다 끝나고 중국은 최대 소비가 연말도 좀 있지만은 구정때입니다. 그리고 춘절 이럴 때입니다. 이게 딱 맞춰놨는데 미국은 자기 거 다 팔고 이제 12월 꼭 깨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환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세가 오르면 수출도 안 돼서 경제가 망가지지만 수입이 대부분이 농산물인데 특히 제일 많은 게 대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부 만들어 먹죠. 또 돼지를 키우는 사료로 쓰는 건데 이게 뭐 돼지값부터 완전히 중국 국민들 완전히 쏙이 뒤틀어져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튀는 건데 그래서 이게 빤한 겁니다. 한복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중국이 미국한테 굴복을 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등식은 그것은 트럼프 이전에는 통하는 등식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버티다 못해서 북한의 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빼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트럼프는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게 이게 참 중국이 빨리 무너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없어져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가지고 손을 툭툭 틀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런 게 사실은 현재까지 그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봐서 이제 예비역 장성들에서 좀 조직도 만들고 좀 시민단체들하고 연계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계획은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하고 또 정부가 또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써야 보안을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앉아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월 2일 날 자유한국당 신년사 분석 때문에 태평호 공사하고 저하고 발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작년도 9.19 군사합의에서 한국의 국방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제가 그때 9.19 하고 난 이제 9월 27일 날 아마 보신 분 있는지 이제 조선 칼럼을 쓰고 국군은 이제 국민 생명 그냥 제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고 그날 마침 당에서 요청이 와서 의원총회니까 의원들이 다 참석했니까 100여 명 참석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거 못 막으면 당신들 국회의원 공천 이렇게 샀는데 2020년 내가 보기 총선 없습니다. 근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끝나고 또 최고위원 회의가 와서 제보고 의견을 하라길래 제가 나올 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열을 받으면 내가 황장수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이비자 통제가 안 됐거든요. 당신들은 뭔 놈의 지금 국정감사 하는 게 국정감사 따져가지고 외교안보 사안이 국방사안이 바뀌냐 이거예요. 그리고 따질 실력이나 있나 니들이 솔직히. 군대생활 한 사람 보는데 제대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따져도 그걸 바꾸기 어려운데 실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제대로 따지는 게 나와라 다. 예산이 무슨 나라가 지금 군대가 완전히 무력화됐는데 나와라. 그런데 가장 큰 미스테이크는 작년에 당신들이 그렇게 한 거다. 이번에 아마 주한미군에 대해서 내가 외통위에서 방위비 협상을 따져보고 이거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이제 다 나와야 된다. 한국 군대도 없고 주한미군도 없는데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싸웁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번에도 이거 놓치고 무슨 당대표 선거한다고 왔다 갔다 해서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 허연 강경화 장관이 불러가지고 두들겨 조져봤자 강경화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폼페이오 두들겨 편당해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폼페이오 두들겨 팬다고 해서 트럼프를 불러내는 게 있잖아요. 문재인을 불러서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청문회를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장관 불러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안 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국하고 하는 거 보셨죠? 그 실력에. 그러니까 머리가 안 되면 바로 몸으로 나와서 지금 바닥에 뛰어야지. 좋지도 않은 대가리 굴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서 우리가 몸으로 이걸 저항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진짜. 첫 번째.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3년 동안 소위 태극기 애국 세력들 활동했는데 영향을 못 끼쳤죠. 확장 못 시켰죠. 그럼 왜 확장 못 시켰는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나와서 소리치고 해도 문재인 그대로 했잖아요. 군사비 그대로 하고 판문점 쓰는 그대로 하고 김정은이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술을 불려야 돼요. 술을. 그러니까 술을 불리는데 방해돼도 안 된다든 이제 다 좀 접어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이야기 하니까 또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따지고 지금 선두를 따져야 돼요. 그거 나중에 자기들끼리 생각 다른 거 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냥 싸움 나게 하지 말고 생각 같은 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일단 다 새를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재인 지지가 어차피 경제적인 상황이 모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여기다가 아드님도 계시고 손자도 계시는데 설득 잘 됩니까? 안 되죠.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걔들이 경제적인 문제랑 뭐 때문에 열을 받아 있어요. 걔들이 들어올 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계속 개성 발전시킬 것도 있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걸 빨리 식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여러 단체가 여기는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각 단체의 열린 마음을 가진 나이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아젠다 세팅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가지고 이것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같이 손을 잡을 미국도 주목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제 나름대로 미국 가서 느낀 상황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알고는 있었지만 더 뼈저리게 느꼈죠. 벼슬이 없으면 일단 안 된다. 벼슬이 없으면 왜 안 되냐면 미국은 딱 정확합니다. 벼슬 대 벼슬입니다. 그런데 벼슬 외에 지금 있는 벼슬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하고 가치를 같이 못하겠다면 차후의 벼슬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소위 포스트 문재인 신뢰를 줄 만한 세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라도 주변에 계속 거리가 올라가고 저렇게 들을 수는 없고 한국이 지금 문정권이 미워도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여러 가지 전략적 이해나 이자리 볼 때 참 저기 소중한 거다.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두 번째 질문하겠죠. 그런데 그럼 지금 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하고 대화해야 되지? 그건 없는데. 그거 없는데 어떡하나. 문이라도 어떻게 해서 달래서 살아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당장 벼슬은 없어도 차후에 우리가 함께할 1, 2년 후에 우리가 함께할 대한 세력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내가 미국 갔다 와서 누구 만났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능력 가진 사람, 벼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영양가 없는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뭐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한국에 와서 큰일 한 것처럼 하고 다 영양가 없습니다. 순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력을 만들어야 그 세력의 대표와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한미일 연합전선도 가능해요. 북한, 중국, 러시아 거기다가 문재인이까지 합쳐 남북, 중러 4개 아닙니까? 지금 왜 이번에 김정은이가 사자에 대한 회전을 했냐 그러면 북한, 중국, 미국, 대한민국
하면 미국 혼자 빼놓고 3명이 같은 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사자회담은 96년도 뉴욕에 시작될 때, 클린턴이고 말기 때, 우선 그때 참석했던,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전직 외교관 모신되고 뭐 이런 문제 말씀드리고요. 그분 말씀에 중국이 사자회담을 하자고 그러니까 북한이 절대 안 된다고. 중국이 왜 끼어드느냐. 중국은 58년도에 이미 다 그 철수를 했고 지금 평화 체제에 전혀 논의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중국이 도저히 북한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와서 북한을 좀 잘 설득해 끼어달라고 해서 사자회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북한이 중국이 끼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는 하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3대1 구도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좋든 싫든 문재인 정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공적인 대표성 못지않은 실질적인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 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제대로 힘을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각계의 어르신들 다시 한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정했던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지 못할 독특한, 특히 제일 위험한 게 원리주의자들입니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한 신념이다. 또 정의감,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정의감, 신념, 원론주의, 이슬람 과격주의가 다 원리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게 아니면 전부 다 이게 나쁜 놈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문재인, 김정은의 먹이가 됩니다. 불길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원론주의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실사부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내 저항 세력을 만들고 우리가 이 북한의 핵과 북한의 비인도적인 반인권적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규합해낼 때 참 지난한 과제이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행히 좀 유리한 것이 아무리 트럼프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하더라도 자기도 공갈치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한두 번이 이제 물건을 올해 내놔야 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허황된 거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조직화해서 미국의 민주당을 좀 이렇게 한다든지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저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하면 트럼프도 장님과 같은 행동을 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 내부가 이번에 경제에 그렇게 많이 이례적으로 할당한 것보다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도 시간을 끌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그렇게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정도 좀 들어가는데 아마 트럼프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해서 미중 통상전이 될수록 장기적으로 중국이 굴복을 해버리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굴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어기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중국이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어떤 상태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내구성이 생각보다 강하다. 고난 행군을 넘을 수 있다는데 저는 고난 행군 같은 거는 북한이 넘을 수 있는 세대는 아니고 이미 다 열렸습니다. 걔네들도. 그리고 아마 북한은 이런 상황일 거예요. 김정은이 이렇게 공갈을 쳤죠. 하여튼 3대에 걸쳐서 미국 놈이 미제가 오늘 저기라도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내부 단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갈을 쳤을 것이고 요걸 지키기 위해서 정의의 복이면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자 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포옹도 하고 하면서 순환보고강에 내려서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미제도 못 쳐들어온다 감히. 일본으로 강의를 예? 일본으로 강의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도 아이고 이제 더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안 들어오고 미국도 안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도발로 돌아갈 수 있는 정치적인 인센티브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더 찬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실정에서 실망한 국민들이 이렇게 올 때 그것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애국 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계 실험이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LG에서 중국의 굴삭기로 조정을 하면서 하는 게 지금 실험의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도 만만치 않고 북한도 만만치 않으니까 저희 국민들이 하나하나 지식인들이 나서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질의응답 시간으로서요. 세 분을 하고 싶은데요. 자기 소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앉았죠. 네네. 자, 어떤 분, 예, 일어서 주셔가지고, 마이크. 저쪽에. 그래도 강사님에 대한 예의니까. 시청자, 예, 나오세요. 자기 소속, 예, 인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마이크 좀 이렇게 하시라고. 나오셔서 마이크 이렇게. ROTC 3기의 원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코트라에 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데서 한 10년 공부를 하루에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뭐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체제가 돼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좋은 말씀 중에서 하나가, 네. 짧게. 아까 우리가 사람을 모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장성들 모임 같은 그런 것을 활용하든지 해서, 어떤 조직을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체제가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급히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지속성 문제나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좀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좀 하여튼 1월 중에는 조지가 크고 예비역 전체로 확장시킬 거를 좀 2월 이내에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저희도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지만은 안보를 걱정하는 면에서는 같은 생각인데 여기에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 한 발 대들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안보 문제만 집중해서 하자.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이 다른 분야까지 확장을 시키면 출발을 하는데 더디기도 하고 출발부터 분열의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나 또 사회와 같이 연대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사회와 연대할 때 가장 핫 이슈에 대한 것은 중간적 입장에서 되게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야 확장이 있고, 특정 원리주의나 특정 주장에 매몰돼서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의 선은 누구 특정 개인을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북 좌파에 대해서 1대1 취약점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북 좌파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 포환은 얼마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위에서 휩쓸려 갔던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실, 정의 이런 거로 뭐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거짓을 가지고 또 저 사람이 반이성을 가지고 하는데 또 다른 반이성을 가지고 하면 승부가 안 난다고 봅니다. 일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중간에 있는 사람을 선동하고 거짓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얼마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라는 차가 완전히 좌회전으로 꺾여 있는데 급히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 아마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올해. 그럼 그게 힘있고 있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트는 순간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차는 전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운전해 보셨으니까 좌로 핸들 좌우로 급히 꺾었다가 결국 차가 전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 가서 교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상당 부분 그분들이 동의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는 게 가장 큰 강력한 동의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보수 어떻게 하면 보수를 우리 컨서버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진보는 리버럴입니다. 리버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응성한 사람을 통역시켜서 리버럴 가버먼트라고 그러면 캐나다 같은 데는 자유당이 리버럴 한당이거든요. 그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지금 구소련이 붕괴되고 레프트 소위 좌익이라는 것은 대개 유럽식 좌익을 이야기해요. 사회적 분배하고 뭐 어쩌고 경제적인 문제는 성취를 많이 못 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좌익도 아니고 컨서버티브나 리버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휴먼 라이트, 그러니까 인권과 자유, 프리덤을 탄압하는 저건 범죄입니다.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반인권적 범죄적 행위예요. 그 범죄적 행위를 도와주고 찬양해주고 암묵적으로 방조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동적으로 될 것을 그러니까 캐나다나 그 미국에서 왜 태극기를 흔듭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주목을 해서 좀 연호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화풀이하는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정 사람을 구해달라는 게 캐나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먹히겠느냐?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 리버럴 이런 소리가 먹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프리덤, 자유, 제일 중요한 게 자유. 그 다음에 인권, 휴먼 라이. 그 다음에 프리마켓, 시장,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은 자유와 시장과 인권과 그리고 한미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애타게 흔드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김정은하고 합작해서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야 그래? 관심을 가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의 통합 이런 소리를 해가면 특히 쟤들은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렇게 나와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논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아젠다를 빨리 세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애타는 심정이 정치적 힘으로 연결이 돼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여기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다음. 네, 일어서 주십시오. 예, 저는 강국희 ROTC 3기 자연과학자 동맹 대표 강국희라고 합니다. 저는 TV에서 나올 때부터 항상 태극기하고 성종이를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어딜 가든지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 찾아와요. 그래서 저대로 친구가 생기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3월 1일부터 이 태극기 화보집을 만들어서 계속 전국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정말 기적으로 인해서 살아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났을 때, 남천을 받았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하루 만에 그냥 미군 파견, 그걸로 우리가 살았고, 또 완전히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그냥 침몰 직전에 메가더 정말 2차 상륙 작전 해가지고 살았고, 우리가 무슨 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기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자, 미국이 우리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안 되는데, 그럼 그런 기적적인 요인이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팩트가 있는지 그걸 제가 봐서는 그냥 이거는 뭐 추정된 제 느낌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군생활만 이렇게 하다가 뭐 자유가 뭔지 모르고 전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만큼 종합적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저 개인의 삶도 좋아지니까 만족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5000년 민족사에서 이 정도 해준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구라파처럼 다른 유럽처럼 몇백 년 피를 흘리면서 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제에 있다가 해방돼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천재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게 좋은 일도 모르고 위에 대통령이 하라니까 덜렁 받아들이고 또 북괴가 남침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이 들어왔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 원조 벼랑끝 전술이죠. 벼랑끝 전술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출발을 시켜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정말 세계의 천사를 한꺼번에 그 손을 쥐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박정희라고 하는 또 천사가 내려와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산업화해서 이 세계사의 기적을 이루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지도자 밑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열심히 싸우면서 건설했지만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시장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깊이 몰랐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도 제가 보니까 그것을 천사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점점 없어졌고 우리 정부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모에 열중해주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적하고 들어붙어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적이 됐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확신을 합니다만 절대 대한민국은 이대로 올해 최고의 아마 바닥을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일어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어서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정말 이승만 박정희의 심정으로 자유, 인권, 시장, 동맹, 안보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 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면 세금 받은 사람들이 그거 다 해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치킨집 하면서 무슨 자유인권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안보 신경 쓰고. 최전방 GP를 왜 우리가 일반 국민이 신경 써야 되느냐고. 근데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정말 우리 국민, 우리 젊은 아이들까지 정말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게 출범을 안 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또 그래서 예컨대 황필기문 하여튼 이런 분들이 또 대통령이 돼서 설설 왔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면 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가서 망하느냐 후다닥 망하느냐인데 하여튼 나중에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후닥닥 망하게 해서 바짝 일어서게 한 결과로 쭉 보면 악의가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이클 쉘던이 말한 정의란 이런 것이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결과로 시작했는데 선의의 결과로 제가 말하는 이러한 시니컬한 농담이 몇십 년의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이 90년대 접어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가 그 전에 또 노태우 정부 때 60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분배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 이 시장 경제에
정말 반시장적 조치, 사회주의나 있을 가장 자본주의적이 돼야 될 이 자본시장이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우리 산업 현장이 가장 사회주의화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화되어 있어요. 그거 뭐 제가 설명을 하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훼손시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중요한 거 안보라든지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국가의 계속성이라든지 국가의 합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 역사의 이 위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소중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당해도 당하게 돼 있던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예 화끈하게 이렇게 된 것을 이 소중함을 몰랐듯이 이 몰랐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로 거듭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분처럼 뭐 잠수함 내지 공기부양정 상강하구라는 게 정확한 하구조사가 이때까지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중립수역이랑 그 해서 북한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국적지역까지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침투하고 도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이거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가 캐나다가 미국이 어마어마한 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이 쳐들었고 걱정할까요? 그러니까 안보를 평화를 지키는 전통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적이 악의를 먹고 있더라도 감히 나를 침략을 못하도록 소위 억제하는 것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원초적인 둘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또 둘 다 시장 경제가 돼서 상호 의존성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되면 5년마다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아들 딸 지금부터 군대 기간 유교로 열리고요. 복지에서 다 떼서 무기 사가지고 내 3년 후에 제하고 전쟁하겠습니다. 침략을 받아서 전쟁하는 거하고 침략하는 행위하고 틀리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의 근원적인 해결은 북한의 속성이 완전히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되든지 그런 원천이 제거됩니다.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북한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70년간 평화를 위한 비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말하는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안 된다는 소리는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가짜 평화는 굴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짜 평화는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진짜 두 가지, 가짜 한 가지. 그런데 한강하고 수로조사가 바로 그겁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을 하고 있는 무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육식동물이에요. 우리는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울타리를 제거하면 초식동물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인 김병은이 이야기했어요. 나 그 당뇨병이나 성인병 때문에 지금 초식으로 식성 바꿨어. 걔는 초식으로 식성 바꿨다고 공갈을 치고 7.4 공동성명 이후에 655회 남북한이 크고 작은 회담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지켰죠. 245일에 사인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인까지 포함해서 1000번 정도 식성 바뀌었다 해놓고 늘 공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공갈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의 식성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6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를 하고 1인 세습 독재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선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국 정도의 집단 지도체제가 된다든지 중국 베트남 개방이잖아요. 뭐 이 정도 징표가 있어야 제가 식성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한강하고 수로적 장애물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제거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장애물이 있든 없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진을 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성격도 그렇지만 한미동맹 그다음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이 하고 싶도 못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미 양국이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작동하기로 되어 있어요. 방어동맹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전략동맹 공수동맹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있을 때
서로 도와준다고 했으면 공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완전 방어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초식동물로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훨씬 부강해지잖아요. 이대로 가면 저 몇십 년 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마음만 바꿔먹고 북진 통일해버리면 나는 큰일 나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건 유엔군 사령부하고 연합사령부예요. 북한이 초식동물로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달라고 계속 유엔에 가서 요구하고 애걸복걸 할 때 진짜 초식동물. 그렇잖아요. 왜 이게 불편하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하고 수로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북한이 잠수함이나 공개부양전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잠수함과 공개부양전을 넣어서 관상포나 황해도로 상륙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북한이 전쟁만 안 일으키면 전쟁을 벌릴 생각이 없는 나라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도발을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북한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줬다. 그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은 다 돼간 건 아니고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시작된 것들은 지금은 시작 단계인데 점점점 진척이 되면 앞으로 1년쯤 후면 방금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 정확한 팩트는 다 제거가 아니고 일부 제거가 시작됐다. 이 상태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정말 모든 대문이 열린다. 이것은 미래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고 뭐 우리 자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요걸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위기가 있었던 지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68년 대선 때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월남전 조기 종료를 외치면서 대통령이 돼서 69년도에 괌 닥터린, 즉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으로 해서 월남을 이제 손을 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체, 월남은 아닌 손을 떼지만 아시아 전체 미국의 소위 군사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럽에 집중하고 또 미국의 전체적으로는 쌍둥이 직장으로 주택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하고 소위 조정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7사단이 빠졌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 대개 한 10만 정도 됐는데 5만 정도로 확 줄였죠. 50%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년도에 닉슨이 잘 아시겠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고 포드가 들어섰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선거를 해가 76년 카터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위기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 기타 미국하고 소위 닉슨 당시 때부터 갈등을 맺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또 치욕을 유신하고 그러니까 미국적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군사 독재 정권이 장기하니까 미국의 기준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치를 반대하는 거니까 이제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월남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월남을 부리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하고 한미관계가 안 좋았던 건 다 잘 아시고 그래서 위기에 국민이 도달했는데 이게 아무리 위기라도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위기를 호기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결정적인 위기 때 카타가 완전히 뭐 그냥 얼굴 붉히는 수준까지 가고 했는데 그것을 그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틀립니다. 이 한미동맹의 당사자가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정부의 영향, 여론의 영향을 끼치는 한국 국민, 미국 국민 네 명의 행위자가 있다고 하면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민도 그걸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인데 카트 빼놓고는 다 한미동맹을 지지했습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 내에서 군인들, 미국 사람들은 군인들이 전문적인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론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장군들, 뭐 밑에 계급 말하 가장 영향 있는 장군들은 한국전 때는 다 위관장교, 월남전 때는 연관장교였습니다. 미국처럼 현장을 중시하는 나라가 10년간의 한국전과 월남전을 거치지 않고 장군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장군은 전부 다 한국 전우였어요. 그것도 블라디 얼라이었어. 혈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미국 여론이 움직였어요. 카트가 고립돼서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트의 공공함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영리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연합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연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법적 테두리 있어요. 플랫폼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연합사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에 모든 작전지를 다 했거든요. 그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은 끼지도 못합니다. 의사결정에. 그것을 전투의지 기능을 연합사라는 걸 떼내서 50대 50의 지분으로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의 지분으로 홀딩 컴퍼니를 떼내서 만드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는 평시에 한반도의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정전관리와 전쟁이 났을 때 force providers, 즉 연합사령관이 싸우도록 16개 참전국의 군사력을 일본 주일 미군기지 7개 유엔사 후방기지에 모아서 한국에다가 전력을 제공하는 전력 제공자 역할로 한정을 시키고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들어낸 연합사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 모범가는 대한민국 안보의 플랫폼을 만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절묘한 신의 박정희의 반전의 현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기를 이용해서 5개년 계획을 당겨서 중화공업 집중 육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 공업 대국이 된 기초를 여기 마련했죠. 향토 예비군을 만들고 학도 예비군을 만들고 정부 우리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가 전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건강한 상무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 비상대비 자원관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총력전 체제, 총력위기 대응 체제의 모든 법과 제도를 이때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덕을 80년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뿌려놓은 씨앗을 박정희가 훌륭하게 추수해서 곡간을 채워놨는데 이게 90년부터 한국의 지도자라고 잘못 뽑은 겁니다. 솔직히 시인해서요. 지금 한국의 지도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뭐 떼쓰고 뭐 쓰고 아무 생각 없는 5천만 어린 백성들 얘를 데리고 이 험한 환경, 북한 그 성냥이 같은 환경에다가 중국, 러시아 여기서 이걸 맥에서 살려서 데리고 가야 되고 정말로 또 말은 또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이런 또 멘트도 날리고 레토릭 대가면서 이거 하여튼 데리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천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얘기인데 무슨 중도 식용 뭐 경제 민주화 자다가 봉창 두들긴 소리네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상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아주 나라를 거들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죽는 게 내가 죽고 난 뒤도 무덤에 침을 뱉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서 쓰레기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하겠다는 이런 결기가 없이 어벙하게 한 30년 해놓으니까 이 좋은 환경에 저 거지 같은 북한한테 이제는 절절절 매고 평양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소리도 못하고 남쪽 대통령 소리는 하고 전 세계 우선거리가 되고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 인권, 시장, 동맹, 안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멍청이를 대통령으로서 몇 대를 거쳐서 뽑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좋은 대통령도 만들고 좋은 정치가 좀 만든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한때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때도 사실 돌이켜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손을 띄고 있고 미국은 저 소련에 밀려가지고 휘청휘청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국력이 그래도 경제력이나 북한보다 낫죠. 그때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1인당 GNA가 지지부진이 76년입니다. 70년 초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은 6.25 전부터 대포도 생산하고 탱크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68년대 겨우 M16 소총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대포도 못 만들고 포탄 하나 못 만들고 이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냈잖아요. 70년대. 그러면 자 이게 다시 한번 우리 그 DNA를 지금 들 수 없는 우리가
승리의 DNA를 지금 저 깊숙이 몇십 년 지나니까 저 깊숙이 숨어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꺼내야죠. 그런데 외부 환경이 그대로스 환경으로 되니까 그 DNA 꺼내서 70년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 소중한 경험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